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2주 전부터 진심으로 대놓고 PPL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오늘도 60개 치킨의 PPL 시간이 돌아왔고 오늘은 새로운 메뉴가 왔습니다. 네, 그때는 크크크 치킨이었죠? 그렇죠. 네. 이번엔 약간 또 다른 웃음소리가 연상되는 이름이죠. 네, 크크크보다 좀 더 큰 웃음소리. 네. 하하하. 특히 하하하 치킨의 최대 강점은 기분 좋은 매콤함. 네. 매콤 달콤한 맛이 정말 일품인 치킨입니다. 그래서 60개 치킨은 사실 정말 깨끗한 기름으로 이 치킨을 튀기잖아요. 고기 자체의 맛, 닭고기 자체의 맛이 아주 깔끔하고 좋을 뿐더러 매콤 달콤한 맛이 있는 하하하 치킨을 통해서 기분 좋은 매콤함을 즐길 수 있다는 게 포인트고요. 같이 이렇게 저희가 전해드리는 60개 마요네즈 소스가 있습니다. 네. 이 마요네즈 소스에 찍어 드시면 고소하면서도 매콤한 맛까지. 분명 맛의 풍미를 더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밥을 준비했습니다. 네. 웬 또 치킨인데 밥이 있어요 지금? 그냥 치킨만 먹는 것도 물론 훌륭하고 아주 좋지만 밥이랑 같이 먹잖아요. 이게 또 밥 반찬으로 별미예요.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치밥을 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60개 치킨만의 특별한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요 뿌리고 치밥고라는 소스죠. 그렇죠. 네, 뿌리고 소스 치밥고, 내지는 뭐 양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참 별미인데 뿌리고 치밥고를 뿌려서 드시면 밥의 맛이 훨씬 더 일품이 됩니다. 밥, 흰쌀밥, 그리고 하하하 치킨. 살을 약간 찢으면 우리가 치밥을 완성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60개 치킨만의 별미, 이 뿌리고 치밥고를 뿌려서 저희가 치밥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치밥이 기본적인 원리는 약간 그 주먹밥 같은 그렇죠. 네,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별미입니다, 별미. 이 뿌리고 치밥고에는 밥을 더 맛있게 만들 수 있는 특별한 가루가 준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 군침이 막 도는데 설명을 할 때까지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한번 이 맛만 먼저 봐볼게요. 뿌리고 치밥고가 어떤 맛인지 일단 밥에 뿌리고 치밥고를 뿌려서 한 숟갈 한번 고기 없이 한번 먹어보도록, 치킨 없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벌써 뿌렸어요. 좋습니다. 후리카게가 뿌려진 흰쌀밥. 이 소스 때문에라도 이 양념 때문에라도 이 치킨을 사야 될 것 같아요. 흰쌀밥의 맛을 확실히 더해주네요. 이게 되게 짭조름하니 밥이랑 같이 얹어 먹기 굉장히 좋은 가루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하하 치킨 그리고 뿌리고 치밥고 이 흰쌀밥 치밥을 즐길 때 꼭 필요한 뿌리고 치밥고를 뿌렸고 흰쌀밥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60개 마요네즈까지. 그렇죠. 흰 소스 마요네즈까지 있고요. 자, 한번 섞어볼게요. 이 비비는 시간도 아깝다.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거 진짜 맛있죠? 이거 마요네즈 뭐예요? 진짜 맛있다, 마요네즈. 잠깐만, 마요네즈 이거 그냥 하하하 치킨만 그냥 먹었을 때랑 마요네즈랑 같이 먹었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요. 잘 어울리는 맛이네요. 그리고 진짜 기분 좋은 매콤함인 게 그렇게 맵지도 않아요. 맞아요. 달짝지근하니 매콤달콤한 맛이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하 치킨을 드셔도 되고 하하 치킨과 밥과 같이 드셔도 되고 뿌리고 치밥고를 더해서 드셔도 되고 그죠? 여기에 60개 마요네즈를 더해서 드셔도 되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단계로 드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밥 안 먹고 다녀요? 점심은 먹었는데 60개 치킨은 이제 우리 오늘 광고가 있다고 해서 저희 점심 먹고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닌데 지금. 양을 조절했죠.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아주 진심이 담겨진 60개 치킨 치밥. 여러분 진짜 꼭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이명철 해설위원이 보증하는 60개 하하하 치킨 뿌리고 치밥고 그리고 60개 마요네즈 흰쌀밥과 더불어 저희는 이제 TMF 본격적인 방송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884일 만에 아스날이 맨체스터 시티의 홈에서 승점을 가져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결국은 올 시즌 1승 1무로 아스날이 맨체스터 시티보다 이제 리그에서 우위에 서게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리버풀이 이날의 승자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리버풀이 지금 아스날과 2점 차, 맨시티와 3점 차 1위로 이제 나서게 됐는데 총평적인 느낌은 어떠신가요? 아직 이제 잔여 일정이 많이 남았죠. 여전히 이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일정과 유로파리그, 챔피언스리그와 같은 변수들이 이 세 팀에게 모두 따라와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의 순위가 그대로 이어질지 좀 어떻게 바뀌게 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한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무한 경쟁 체제로 올 시즌 마지막까지 이 세 팀은 계속 이제 경쟁을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 무한 경쟁 체제를 계속 유지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아마 아스날 팬들이 좀 만족하지 않을까. 아스날은 아르테타 감독이 계획한 것이 사실상 완수가 된 경기고 맨시티가 또 57경기 홈
연속 득점 기록이 깨졌죠. 그렇죠. 네, 58번째 경기 만에 결국은 이제 득점을 못하는 이제 홈 경기가 나옴으로써 맨시티는 그런 것도 사실은 조금 약간 뼈아픈 결과가 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경쟁하는 세 팀의 전력을 보면 맨시티가 가장 세다는 느낌은 저는 뭐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우승에 대한 경험도 있고요. 네네네. 저는 이번 경기에 대한 이 세 팀이 아닌 이제 이 두 팀에 대한, 이번 경기를 치른 두 팀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자면, 두 감독 모두 전술 싸움이 정말 흥미로웠고 훌륭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노리고 온 목적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 경기를 분석하는 재미가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작전판을 제가 좀 준비한 것도 이 경기는 좀 전술적으로 돌아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팅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두 팀이 초반에 어떤 형태로 출발했고 또 어떻게 대응을 했는지부터 이제 말씀을 좀 나눠주시죠. 네, 일단은 선발 시트 지상의 맨시티의 4-3-3, 그리고 아스날의 조르지뉴 라이스, 여기 외대고를 4-2-3-1 형태로 일단은 세팅을 해놨습니다. 맨시티가 형광색, 아스날이 이제 빨간색으로 색깔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맨시티의 공격시 전형은, 원래 맨시티는 주로 3-2-5와 같은 빌드업을 좀 자주 쓰는 편이죠. 근데 이번 경기는 예외적으로 코바치치 선수가 센터백과 같이 백스리를 이루면서 왼쪽 센터백 자리로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독특한 포인트가 좀 있죠. 코바치치가 원래라면은 로드리 옆에서 미드필더 역할을 보면서 더블 볼란치를 보통 형성을 하고 그러면서 3-2-5와 같은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경기는 구조 자체가 달랐어요. 아케, 디아스, 그리고 코바치치가 내려와서 변형 백스리를 이루고요. 로드리 선수가 혼자 남아있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왼쪽, 오른쪽 그바르디올이 쭉 올라와서 오버래핑을 하고 아칸지가 쭉 올라와서 오버래핑을 하고, 그바르디올과 아칸지가 전문 풀백은 사실 아닌데도 불구하고 좌우폭을 가장 넓게 벌리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리고 포든, 홀란, 데브라이너, 여기에 베르나르도 실바까지 이렇게 전방에 6명이 배치되는 방식의 3-1-6, 이러한 구조를 이제 맨체스터 시티가 띄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전술에 펩 가르디올라가 평소와 같은 3-2-5가 아닌 3-1-6으로 변화를 준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점을 이제 봐야 되는데, 저는 경기 주도권을 홈에서 확실히 가져오기 위한 의도가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아스날의 일단 수비 전형을 일단 기본 대형에서 출발할 때는 4-2-3-1이라고 봤을 때 맨시티는 전방에 6명이 서잖아요. 그러면 이 아무래도 안쪽으로 좁혀지는 포든, 홀란, 데브라이너, 실바, 이 4명이 벌써 박스 쪽으로 모여 들어올 수 있는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스날의 백포도 당연히 1대1 수비를 위해서 안쪽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윙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 넓은 공간은 그바르디올의 몫이 되고 아칸지의 몫이 되겠죠. 둘 다 속도도 꽤 빠르기 때문에 측면 공간을 내줄 시에는 아스날이 당연히 수비 상황에서의 수적 열세에 놓이게 되는데, 그럼 아스날이 어쩔 수 없이 좌우 윙에 있는 사카, 제수스가 아래로 내려와서 같이 수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아니 6명이 공격하면 6명이 대응을 해야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아스날의 역습을 이끌 수 있는 선수들이 굉장히 위치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대 진영에 올라가 있는 숫자 한번 보시죠. 벌써부터 좀 적다는 느낌이 들죠. 게다가 이날 아스날의 중앙 미드필더는 조르지뉴와 라이스, 이렇게 2명이었는데 아무래도 2명의 선수들이 밸런스를 위해서 뒤쪽에 남아 있어야 되고, 라이스는 물론이지만 조르지뉴 역시도 뒤쪽에서 수비 커버를 담당했기 때문에 사실상 아스날의 무게중심이 아래쪽으로 쭉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펩 가르디올라는 이러한 배치를 통해서 아스날이 아예 올라오는 상황을 공격으로 밀어붙이면서 막겠다는 의도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실제로 점유율이 한 7대3이 나왔죠. 후반전 전술은 조금 다른 형태이긴 했지만 어쨌든 펩 가르디올라가 경기를 지배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서 준비한 3-1-6의 전술은 그대로 좀 통한 면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어떤 주도적인 전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주도적인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을 뚫지는 못했다. 맞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 이제 연유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점이 아스날의 수비 대응을 봐야 되는데, 일단 전반 초반에 꽤 위험해 보이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맨시티의 3-1-6의 접근을 사실 예상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스날이 좌우윙이 시작부터 교과서적으로 계속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네. 한 명이 내려오더라도 한 명의 수비 가담이 소홀해지거나 아니면 수비 위치가 겹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측면에 누군가의 맨시티가 자유로워지는 상황을 맞이했고요. 무엇보다 이 3-1-6을 통해서 맨시티가 이루고자 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아스날이 처음에 보면은 이제 맨시티를 압박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바치치가 원래는 이 위치에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사카가 압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코바치치가 왼쪽 뒤로 내려오니까 사카가 코바치치를 따라서 위치가 이쪽으로 당겨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당연히 그바르디올이 전진을 할 때 굉장히 자유로워진 숫자가 확보가 되는데, 이 초반에 이런 문제 때문에
측면에 누군가를 계속 놓치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잖아요. 그바르디올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아스날의 오른쪽 백백이 화이트가 그바르디올을 따라간다. 그러면 포든이 자유로워지고 포든에게 센터백이 따라간다. 그러면 혼란이 자유로워지고 혼란에 또 마갈량이스가 붙는다. 그러면 데브라이너나 베르나르도 실바가 또 자유로워집니다. 초반의 압박을 사카 쪽의 압박을 코바치치의 백스리 배치를 통해서 끌어당김으로써 측면 수적 우위 그것이 곧 박스에서의 공간 창출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여기서 이제 설명이 되는 포인트인데요. 근데 아르테타가 대응이 빨랐어요. 네, 결국은 뭐 맨시티에게 흐름을 좀 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단 수비적으로 안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아스날의 아르테타 감독은 본 것 같은데 사카가 이제 코바치치를 따라가지 않고 전반 중반부터는 그바르디올을 막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화이트가 그바르디올을 쫓을 때는 당연히 사카 선수가 포든을 막기 위해서 네, 그래서 역시 1대1로 빠르게 수비가 붙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러면 이제 배치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6명의 선수들이 내려오고 맨시티 역시도 3-1-6이기 때문에 전방에 숫자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1대1로 일단 선수들이 다 묶여 있습니다. 그래도 공격 6명, 수비 6명이면 역시 수적으로 동등한 상황에서는 사실 수비보다 공격이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아스날의 이날 경기에서 수비가 잘 통했던 이유는 일단 센터백진의 집중력. 네, 살리바, 마갈량이스 뭐 정말 집중력이 좀 대단했다. 화이트 역시도 마찬가지고 키비오르도 저는 자신의 몫에 수비를 다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좌우윙에 있는 사카와 제주스도 아예 의도적으로 그바르디올과 아칸지를 막기 위한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 변화가 가져가지고 나서부터는 협력 수비를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둘 다 활동량에서는 또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적극성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수비를 굉장히 잘 가져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명의 좀 수비적인 미드필더를 배치한 것도 효과가 꽤 좋았어요. 물론 조르지뉴를 사실 선발로 내세운 것은 라이스 옆에서 볼 전개를 조금 더 이롭게 하고자 하는 의도였겠지만 어쨌든 수비적으로도 이 둘의 배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조금 더 아스날의 수비가 숫자상으로 단단하게 더 많이 대비될 수 있도록 라이스와 조르지뉴까지도 하프스페이스 공간 혹은 측면 쪽의 공간을 잘 틀어막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임 의원님 말씀 중에 아스날 수비의 집중력 네. 그리고 단단함 뭐 이런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전통적인 아스날에게서 별로 들어보지 못했던 네, 아스날의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그렇죠. 그런 단어들이죠. 네. 그래서 팬분들은 이번 경기를 보면서 적어도 이 단단함을 보여준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뿌듯함을 느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네. 맨시티 원정에서 그게 더 힘들었거든요. 아예 없었죠. 네. 근데 그간의 그 오랜 징크스를 이번 경기에서 훌륭한 전술적인 대처 그리고 전술에 앞서서 당연히 뛰는 선수들의 집중력, 정신력이 중요한데 거기서 아스날 선수들이 이번에 정말 좋았거든요. 네. 최근 뭐 근년에만 하더라도 뭐 원정 가면 뭐 5대0 4대1 뭐 참패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아스날이 어떤 상황에서든 잘 버틴다. 그렇죠. 네, 그거 자체가 지난 시즌과도 좀 다르게 좀 더 본격적으로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팀이 된 거 아닌가라고 네. 얘기하는 영국 현지의 컬럼니스트들이 지금 많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역시 공감을 하는 바고요. 그리고 이 전술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맨시티의 3-1-6 전술 하나 자리는 결국 로드리가 서죠. 이 자리에서 로드리는 당연히 어떤 플레이건 다 가능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로드리 선수는 이 경기에서 클래스를 보여줬죠. 네. 근데 로드리가 더 잘할 수 있는 플레이들을 아스날이 일부 억제한 부분이 있었어요. 이 맨시티 공격을 보면서 사실 이렇게 수비가 빡빡하기 때문에 전환할 틈이 없는 것도 물론 맞지만 두 번째로 맨시티가 약간 좌우 전환이 좀 필요할 때 반대로 전환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잘 보시면 전방에 이제 웨데고르랑 하베르츠가 2명이 있죠. 이 위치에 이제 라이스와 조르지뉴가 수비를 도와서 이제 하프 스페이스나 수비수 사이 공간을 커버하는 역할을 맡게 되고요. 위쪽에는 자연스럽게 웨데고르와 하베르츠만이 남아있게 되는데 이 둘이 아무리 아스날 지역에서 박스 쪽에서 공이 맴돌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2명이 로드리를 에워싸는 수비를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평론가가 이 경기 끝난 다음에 네. 아스날의 포메이션이 4-4-2-0 아니냐.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 4-4-2-0이라는 소리를 들은 대표적인 팀이 네. 시메오네 감독 한창 그 두 줄 수비할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거든요. 이날 아스날에 대해서도 모 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조상으로 보면 거의 6-2-0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앞에는 0이고 이 둘이 결국 로드리를 방어하는. 네. 네. 그리고 잘 보시면 측면 쪽의 선수들이 이렇게 2대2 아니면 2대3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볼을 주고받다가 안 풀리네? 일단 뒤쪽에 있는 센터백이나 로드리 쪽으로 패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백패스는 잘 통과가 되겠죠? 근데 로드리가 만약에 공을 잡았다 가정해 보더라도 웨데고르나 하베르츠가 바로 이렇게 로드리에게
바로 전환이 로드리 쪽에서의 전환이 안 나가게끔 둘이서 이렇게 붙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로드리가 반대쪽으로 전환할 타이밍을 평소처럼 빠르게 잡지 못했습니다. 결국 맨시티의 전환 패스가 쉽게 통과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아스날이 누릴 수 있는 효과는 한쪽으로 맨시티 선수들이 쏠려 있을 때 반대쪽에 넓은 공간에 아칸지가 있잖아요. 근데 굳이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드리를 이 둘이서 정말 교과서적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반대쪽으로의 전환 패스가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수비수들이 그냥 이쪽 공간 내버려 두고 이렇게 한쪽으로 좁혀서 수적으로 밀리지 않는 상황을 아스날이 더 용이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리 특유의 아주 큰 전환이 잘 못 일어나게끔 만들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보시는 분들은 로드리 아니면 센터백 쪽에서 전환이 되면 안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로드리가 좀 더 위쪽에서 전환을 하는 것과 그보다 아래에서 센터백이 전환을 하는 것은 패스의 퀄리티나 난이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선수들로서도 이 아스날과의 아주 중요한 경기에서 센터백 선에서 교과서적인 롱패스가 그것도 아주 깊숙한 위치에 있던 아칸지에게 통과되기에는 로드리보다는 확실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스날은 웨데고르 하베르츠를 통해서 로드리의 전환 패스를 맞게끔 계속 압박을 하면 당연히 반대쪽을 비워두더라도 볼이 있는 쪽에 아스날 수비가 집중됐을 때 충분히 맨시티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데브라이너나 베르나르도 실바처럼 스위칭을 자주 하는 선수들에게도 공간을 주지 않는 해법이 될 것이다. 라고 아르테타 감독은 아마 계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 약간 아쉽거나 의아했던 점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이 포든 선수의 왼쪽 기용, 물론 이제 뭐 측면 윙백이 더 많이 올라온다 치더라도 어쨌든 포든 선수가 왼쪽 아닙니까? 네. 이 포든의 이 활용 방식이 과연 이제 옳았느냐, 아니면 이제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뭔가 이유가 있었느냐, 요거 한 가지랑 네. 그리고 포든, 더브라이너, 홀란, 사실은 이 세 선수가 뭔가 맨시티의 이른바 혀를 뚫어줘야 되는 그런 선수들인데 요 선수들의 어떤 폼에 대해서는 이날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뭐 포든이 왼쪽에 있었고 오른쪽에 있었고에 대한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위치에서 출발을 했건 중요한 건 결국 데브라이너, 실바 그리고 홀란, 포든 이 4명의 선수들이 딱 보면은 결국 박스 쪽으로 밀집되어 있는 아스날 백포에게 말 그대로 고립이 되고 말았죠. 선수들 간의 위치 변화가 좀 더 활발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맨시티 공격을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포인트는 홀란은 계속 센터백 자리, 이 중앙 자리에 계속 고정이 되어 있어요. 네네. 나름 측면 쪽으로 빠지기는 했지만 그조차도 센터백의 집중 견제에 계속 막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상 공간을 만드는데 애를 먹고 말았고요. 그리고 포든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니면 뭐 볼을 운반하면서 좀 더 드리블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딱히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데브라이너도 최근에 있었던 사타구니 부상의 여파 때문인지 마찬가지로 이전처럼 볼을 괴물적으로 캐리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는데 포든은 잉글랜드 대표팀 기간 동안에도 사실 이번 기간 동안에는 활약이 썩 좋지는 않았어요. 홀란이 최전방에서 경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박스 쪽에 공간을 만들지 못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선 자원들과의 스위칭이 좀 안 풀리는 경향도 분명 이번 경기에서는 맨시티의 발목을 잡은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 올 시즌 맨시티 경기를 보면 그바르디올의 이 전진은 빠를 수 있지만 전진해서 공을 잡은 다음에 크로스나 판단은 좀 아쉽거든요. 네. 결국 왼발에 누군가는 그바르디올이 숫자를 채워준다 하더라도 그바르디올이 마무리를 책임지지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바르디올이 못해주는 마무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아마 펩 가르디올라는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실바를 배치할까 포든을 배치할까의 문제인데 일단 왼쪽에서 직선적인 드리블이 가능한 포든이 상대 수비를 누름으로써 좀 더 다른 자원들에게 수비와 미드필더 사이 공간이 열리기를 펩 가르디올라는 바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네. 그럴 때마다 라이스 그럴 때마다 뭐 조르지뉴도 위치 선정이 좋았고 상당히 그럴듯해요. 네. 특히 이제 라이스의 그 괴물적인 커버 범위가 딱 포든의 직선적으로 파고들면서 상대 수비를 눌렀을 때 컷백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홀란도 특유의 그 박스 안에서의 창의적인 움직임으로 살리바의 사각지대에 있다가 쑥 빠지면서 컷백 패스를 받았을 때는 그대로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근데 라이스가 계속 이 길목을 너무 말도 안 되게 막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맨시티의 전술이 포든을 왼쪽으로 배치함으로써 의도했던 부분조차도 풀리지 않았다. 아스날 있게 잘한 부분이 또 설명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요 대목에서 지금 뭐 아스날은 다 잘한 것만 있고 네. 맨시티는 다 못하기만 했냐, 너무 분위기가 그런 것 같아서 네. 이제 현지의 평론가들 중에는 일부지만 야 아스날이 너무 모험심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평론가가 있어요. 이거 리버풀 팬 입장에서는 좀 기분 좋은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네. 리버풀이 이 두 팀에 비해서 좀 더 모험적이다. 이날의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이기려는 마음이 너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아스날이 이런 컨셉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 에티하드 스타디움 원정에서는요, 리버풀이 올 시즌 맨시티와 2번 만나서 2번 비겼죠. 네. 리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리버풀이 원정에서 치렀던 그 첫 번째 맞대결 때 보면 리버풀도 1대1이 맞춰지고 나서 팬들은 더 공격하기를 원했는데 꽤 실리적으로 축구를 했습니다. 물론 아스날이 훨씬 더 컴팩트하고 더 뭔가 내려선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한데, 리버풀도 그때 맨시티 원정에서는 맨시티의 강함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비 간격을 좁혀서 일단 더 무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하려고 했었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일단 아르테타 감독의 원정에서의 의도는 역시 지지 않겠다라는 의도였던 것 같고, 앞서서 이제 맨시티 공격이 풀리지 않은 이유를 말씀드리다 보니까 마치 맨시티가 좀 답답했다라는 느낌을 좀 들리실 수 있는데, 근데 맨시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3-1-6의 전술 효과가 분명 빌드업 상황에서 초반에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날을 더 실리적으로 초반부터 그렇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아스날이 원래도 실리적인 경기 컨셉을 준비한 듯 보이긴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더 눌렸던 이유는 맨시티가 그만큼 전술을 잘 준비해서다. 포든 선수도 좀 기대치에 지금 미치지 못하는 폼 아니었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 공격적으로만 보면 사카 선수도 아스날 팬들의 기대치만큼의 공격적인 폼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역시 이제 반대급부가 있는 거죠. 동전의 양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스날은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은 공격 기회를 맨시티보다는 정말 많이 만들지 못했어요. 특히 전반전의 경우에는 역시 맨시티가 굉장히 일방적인 내용을 펼쳤다고 보이는데, 다만 어느 정도 아스날이 맨시티의 주도적인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스날이 의도한 부분, 그리고 그러면서도 라이스, 조르지뉴, 또 백포의 수비, 윙의 수비 가담을 통해서 굉장히 훌륭하게 맨시티 공격을 방어했던 장면들이 있었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 국면을 이렇게 맨시티가 일방적으로 누르고 공격하는 양상으로 끌고 간 것 자체로, 그리고 빌드업 대응의 변화를 통해서 본인들의 노림수를 충분히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맨시티도 본인들이 의도한 그림대로 파워 싸움에서는 이겼다. 근데 아쉬운 건 그거죠. 아케가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그로 인해서 디아스가 가운데로 오고 니코 루이스가 투입이 되죠. 그리고 아칸지가 센터백 자리로 내려오고 니코 루이스가 이 자리에 배치가 됩니다. 로드리 쪽의 전환이 쉽게 풀리지 않는 부분, 이거는 아르테타 감독이 전술적으로 준비한 2대1의 숫자 우위가 우리 아스날에게 이롭게 작용을 한 결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 페카르디올라도 좀 문제를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니코 루이스 투입과 함께 3-1-6이었던 맨시티의 전형이 전반 막판부터 보시면 3-2-5가 됩니다. 원래 많이 쓰던 형태로 바뀌는 거죠. 이 전술의 의도는 무엇일까? 익숙한 형태를 통해서 다시 공격 리듬을 되찾자라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로드리 옆에 니코 루이스가 서죠. 두 명이 그럼 분산이 됩니다. 그러면 1대1에서 로드리는 탈압박과 전환이 분명 더 용이하게 되는 선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로드리가 이 니코 루이스 투입 이후에는 좀 더 숫자상으로 혼자서 두 명의 압박을 받는 일이 이제 분산이 되면서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로드리의 영향력, 볼 줄기, 탈압박이 더 많이 우리에게 보이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스날은 그래도 후반전 초반까지는 이 6명이서 그리고 2명이서 마치 8명이서 수비를 하는 그림을 후반전 초중반까지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시티의 변화는 이렇게 발생이 됨으로써 본인들이 원하는 3선의 영향력이 살아나는 상황들까지는 만들었는데, 아스날이 수비를 워낙 잘함으로써 경기는 계속 0대0으로 흘러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부상으로 인한 교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리코 루이스 선수가 들어오면서 맨시티의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후에 이제 맨시티 그리고 아스날도 교체 멤버들이 계속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맞습니다. 이때부터 벌어진 변화상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죠. 아스날은 제 생각엔 여기서 결국 아르테타 감독의 의도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아스날이 원래 축구를 좀 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럼 4-2-3-1에 가깝게. 그렇죠. 그래도 이제 라이스, 조르지뉴가 빠진 다음에 파티가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미드필더 형태는 마치 이렇게 4-2-3-1 형태처럼 좀 구색을 갖추게 됐죠. 수비 상황 때 이제 어느 정도 파티와 라이스 그리고 백포 수비로 지금 3-2-5가 된 맨시티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하고 5는 5는 이거는 평소에 많이 당해봤던 거잖아요. 그렇죠. 얘기가 좀 다르죠. 그리고 조르지뉴보다도 기동력이 더 좋은 파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부상이 많다고 하지만 이렇게 또 좌와프 스페이스나 센터백 사이 공간을 커버해주면 후방 6명, 맨시티 공격 5명. 당연히 이렇게 또 막아지는 게 가능해지고, 제수스 선수가 또 수비 상황 때 영리하게 판단을 했어요. 만약에 제수스가 니코 루이스를 그냥 신경 쓰지 않은 채 왼쪽에 머물러 있거나 너무 넓은 지역의 수비를 도와주기만 했으면 니코 루이스가 서서히 올라오면서 전방 6명이 되고, 그러면 아스날의 수비가 놓치는 상황에서 니코 루이스 쪽에서 문제가 발생됐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하프 스페이스가 문제가 될 공산이 크죠. 그렇죠. 그리고 로드리 선수가 어쨌든 니코 루이스와 같이 뛰면서 좀 더 자유로워지는 상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조금씩 아스날이 후반전 중반에
위기를 내주는 경우들이 발생하긴 합니다. 네. 이곳이 맨시티의 홈이고 맨시티는 오늘 이 경기 내내 파워 싸움에서 이기고 있던 팀이다 보니까 주도적으로 경기를 이미 풀어가고 있는 흐름이었는데 아스날이 이제 조금씩 이기고자 하는 의도를 보이면서 숫자가 원래대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공간 사이사이로 맨시티가 볼을 집어넣으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기회를 살리지 못했죠.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두 팀이 정말 빅 찬스는 좀 부족한 경기라고 해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아스날 역시도 만든 기회의 빈도 자체가 아무래도 많지 않았을 뿐더러 후반전 이제 아스날이 원래 전형인 4-2-3-1로 돌아오고 나서 아스날도 어쨌든 공격 빈도가 전반전보다는 더 많아지기는 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도 결국은 이제 확실한 어떤 오르테가 골키퍼를 괴롭힐 만한 기회들을 많이 만들지는 못했는데 이유를 교체 선수의 투입을 통해서 좀 살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맨시티의 경우는 일단 좌우 윙을 바꿨죠. 네. 후반전은 공격 방향이 원래 바뀌었는데 편의상 데이드를 유지해서 하겠습니다. 왼쪽에 그릴리시, 오른쪽에 도쿠가 나왔는데 여기서도 저는 아쉬움이 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마무리 판단에서 그릴리시가 해주지 못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릴리시 선수의 역할은 원래 볼을 확실히 잡아두면서 주위로 침투하는 하프 스페이스로 침투하는 선수, 박스로 자리 잡는 선수, 이쪽의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는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한 선수인데 뭔가 그 역할이 잘 되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요. 그래도 그릴리시가 이제 볼을 간수해주거나 왼쪽으로 볼이 좀 모여지면서 오른쪽 폭을 벌리고 있는 도쿠, 그리고 아무래도 아스날도 후반전에 윙들이 좀 더 공격을 위해서 위에 전진해 있는 데다가 뭐 아무래도 리코루이스를 막기 위해서 제수스가 따라붙는다고 해도 결국 이 위치에 도쿠가 이제 있으면 조금 공간이 전반보다는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맨시티가 더 자유로워진 로드리를 통해서 전환을 도쿠 쪽으로 편하게 해줍니다. 여기서 터치가 튀어요. 터치가 튀거나 마무리할 때 판단이 안 되거나 하면서 실수가 나오고 뺏기고 연계가 안 되고 그런 일들이 결국 벌어지면서 측면 공격에 대한 이 어떤 고민이 맨시티에게는 다시 한번 좀 느껴진 이번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반면에 아스날의 그럼 교체 기용에 관한 판단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네, 아스날의 경우는 일단 이 자리 조르지뉴 대신에 파티를 넣었죠. 네. 역시 파티가 좀 더 활발한 활동량을 기대할 수 있는 선수이기도 함과 동시에 조르지뉴 쪽에서 생각보다는 전개 미스가 좀 많았어요. 네. 실수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러느니 윙을 조금 올리고 차라리 파티 넣는 게 낫다는 거죠. 네. 그리고 딱 파티가 전개를 이제 참여할 때쯤부터 이 선들의 위치가 올라온 거 봐서는 아스날은 일단 맨시티의 공격을 어느 정도 대비하고 선수들이 그 리듬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졌다 싶었을 때 후반전 중반 이후부터는 아르테타 감독이 나름 승부수를 던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파티의 투입 그리고 이후에는 또 2선짜리까지로 이제 교체를 줬는데요. 토미아스 선수도 이제 후반전 중반 이후에는 투입을 했죠. 키비오르는 아무래도 이 왼쪽을 넓게 전진하는 동선을 좀 공격시에 많이 가져가는데 이 동선보다 토미아스를 통해서 좀 더 자유롭게 왼쪽 풀백의 움직임을 가져가게끔 해주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토미아스 선수가 볼을 왼쪽 윙이 잡고 있었을 때 안쪽으로 들어와서 순간적으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할 수 있게끔 공격 방향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져가기 하기 위해서 변화를 좀 준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근데 이 선 쪽에는 트로사르와 이제 마르티넬리 선수가 나왔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제주스와 사카의 부상을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는 면도 기존 있었을 것 같아요. 선수들의 어떤 상태를 고려한 교체였다. 맞습니다. 네. 마르티넬리마저도 요즘에 부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마르티넬리는 오른쪽에서 뭔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왼쪽이 아니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80분 좀 넘어서서부터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양 팀이 거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리가 많이 풀렸더라고요. 네. 그 상황에서는 결국 선수들 간 간격이 벌어지고 정말 핑퐁 싸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싸움들이 있었지만 결국 마무리에서의 집중력을 살리지 못했죠.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그 경기가 경기 전체를 다시 이제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분석이었어요. 네. 예. 근데 재밌게 봤어요. 경기 자체가 저는 뭐 정말 아르테타 감독의 아스날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구나. 아무래도 원정에서 사실 승점을 따낸 거는 원정팀이 유리한 좀 더 만족할 부분이 많아서 원정팀 입장에서 좀 더 만족스러웠을 것이라는 입장에서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네. 맨시티는 계속해서 강팀에 위치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도전을 받을 거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은 측면 공격수들의 폼, 후방에서 측면 공격을 돕는 자원들도 사실 공격력이 확실하진 않기 때문에 워커가 부상해서 뭐 만약에 부상이 아니어서 뛰었다 하더라도 워커의 공격력은 아쉽잖아요. 그리고 이 대목은 분명히 있네요. 그러니까 네. 에데르송 선수, 스톤스 선수, 워커 선수가 없는 맨시티였다. 그렇죠. 네, 그거는 네.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측면 공격의 문제점은 맨시티가 분명 올 시즌이 끝났을 때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위치가 앞으로 계속 맨시티는 수많은 팀들이 도전을 받을 텐데 그 도전을 상대하고 뚫어내고 풀어내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탑5 상대 3무 2패면은 거의 과르디올라 감독 부임한 이후에 첫 시즌이 가장 못했던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 통틀어서는 올 시즌이 좀
탑5 팀 상대로는 가장 나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네. 예. 팬분들도 이번 경기에서는 오히려 저는 더 답답함을 느낀 부분이 많지 않았을까. 어쨌든 리버풀이 1위로 나섰는데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리버풀이 세 팀 가운데 우승 가능성 가장 높은 거 아닙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리버풀이 유리한 위치에 올라선 건 맞으나 하나만 얘기하고 싶어요. 일단 맨유전까지는 보고 싶어요. 네, 이번 주도 제가 노스웨스 더비 중계하거든요. 저는 이번 주까지만 보고 리버풀의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멘트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명철 해설위원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눠본 원투펀치 TMF 첫 번째 주제,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날의 정말로 뜨거웠던 0대0 무승부. 네. 0대0 무승부지만은 굉장히 뜨거웠던 경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상세하고도 아주 해안이 있는 분석을 잘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